물권행위와 공시방법과의 관계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일단 그 전제는 뭐냐 하면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런 전제와 결론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립요건주의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186조와 관련돼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물권행위라는 것이 분명히 처분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처분행위의 처분행위가 의무부담행위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그럼 이 말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물권 186조의 법률 행위를 물권행위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 물권행위만으로 처분행위니까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고 막바로 물권 변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조문에는 이게 등기하여야 한다고 써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또 해야 되니까 그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다 보니까 공시 방법이 없으면 당사자 사이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권행위만으로 물권 변동이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현재 지적되고 있는 게 그 점입니다. 물권행위라고 바꿔쳐도 원래의 정의에 의하면 처분행위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물권 변동이 안 일어나냐 이거예요. 또 등기를 또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이영준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영준 선생님이 고민을 하다가 아주 무대뽀 같은 방법을 하나 찾아냈어요. 뭐냐면 186조의 법률행위하고 등기를 합친 게 물권행위라는 거예요. 합친 게 물권행위다. 그렇게 하면 일단 그 문제가 해결이 되죠. 법률행위하고 등기를 해버리면 바로 물권 변동이 일어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무슨 문제가 남냐 하면 이 등기는 등기관, 국가기관인 등기관에 대한 행위인데 또 등기관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사법상의 법률행위 개념에다가 그 공법상의 행위를 갖다가 포함시키는 게 타당하냐는 문제가 있어요. 실천적으로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뭐냐 이거예요. 어떤 논리적인 간명성은 주어지지만 뭔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염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현재 대다수의 견해가 그냥 물권행위라는 것은 법률행위만 말하고 예컨대 곽윤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 물권 변동의 또 하나의 법정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영준 선생은 또 하나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그럼 이상할 건 없죠. 근데 원로 선생들 중에 상당수는 또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앞에 법률행위가 물권 변동의 그 성립 요건이고 성립 요건은 그러니까 앞에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게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등기가 다양한 견해가 가능합니다. 최근에 고상영 선생님이나 독자성을 부정하는 다른 학설에서는 앞에 법률행위는 채권행위고 뒤에 거는 등기인데 그걸 두 개 합쳐서 채권행위 플러스 등기가 물권행위라는 거예요. 그 설은 전제가 뭐냐면 물권행위라는 개념이 원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애당초. 단지 명칭상 물권 변동을 위해서 물권행위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뿐이니까 그렇다면 개별적으로 물권행위라는 개념을 만들 필요 없이 채권행위 플러스 등기를 물권행위라고 해도 별 차이 없지 않느냐. 다양한 견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 이렇게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실제 의미가 있는 것은 두 가지뿐이에요. 두 가지. 그건 뭐냐면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크게 두 범주로 나누어서 봤을 때 효력을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은 실천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는 있지 않다.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건 물권행위가 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권행위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어제 책 교과서를 볼 때는 물권행위라는 걸 당연히 전제하고 물권행위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직접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행위라고 이게. 알겠습니까? 법률행위 중에서. 그런데 물권행위가 뭐냐고 했을 때 어저께 배운 거는 곽민수 선생님의 견해, 우리나라의 통설의 견해고, 그렇게 안 하고 여기다가 등기를 더한 거를 하든지, 아니면 물권행위라는 걸 아예 부정하고 채권행위밖에 없는데 채권행위에다 등기 더하니까 이걸 물권행위라고 보는 거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응?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다양한 견해가 가능한데 실제로는 크게 두 범주로 나뉘다 이거예요. 물권행위 개념보다는 독자성과 무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요. 차이가 안 난다. 어저께 나눠준 그 예습 자료에 보면 그 판례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 판례 중에서 그 메뉴의 거를 근거로 삼아가지고, 이영준 선생은 그 일본식 한자 용어로 말했을 때 그 아전인수적인 해석을 잘 하는데, 이영준 선생님 책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도움을 줄까봐 내가 말해주는 건데, 자기가 제일 늦게 주장해놓고는 자기보다 뒤에 책 쓴 사람이 자기하고 견해가 같으면 꼭 뭐라고 써놓냐면 뭐 같은 취지 이렇게 안 쓰고 이제는 누구누구노 동지 이렇게 써놔요. 그걸 잘못 해석하면 말이에요. 여태까지 전혀 그런 게 없다가 이제 이영준 선생님이 주장하니까 그걸 따라서 주장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이제는 누구누구도 동지. 그럼 나 이상한 말이야, 아무 생각도. 그리고 또 이상한 특징이 뭐냐면 판례를 막 자기 학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상당수는 맞긴 맞는데 어떤 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 어저께 나눠준 프린트에 나오는 그 판례가 있을 거라고, 3개 연달아 있는 거. 그 중에서 맨 위에 게 그 판례를 여러분이 못 읽을까봐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판례 3개 중에서 맨 위에 거만 잘못 읽으면 물권행위가 등기를 하여야 완성된다 이렇게 써 있죠. 판례를 보면 물권행위라는 게 등기를 하여야 완성된다고 써 있어요. 거기 보면 어제 나와준 판례 그 3개 연달아 있는 거 보면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 어떤 행위나 무엇이 있는데 이게 물권적 합의만으로 안 되고 등기를 해야 완성된다고 말을 해버리면 통상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등기가 물권행위 요소란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완성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물권행위가 완성된다는 말은 어떤 요소가 지금 부족하다가 그걸 채우면 된다, 이런 뜻 아니에요, 말뜻이. 통상적인 의미로 살피면.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버려요. 이 판례가 물권행위 플러스, 물권적 합의 플러스 등기가 물권행위라고 하는 거에 대표적인 판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이상한 말이에요. 완성된다는 말을 대법원이 그렇게 썼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이건 뭘 보고 아느냐 하면 이 말이 불분명하면은 그 앞뒤 전후에 나온 다른 판례들을 비교하면 알죠. 과연 그런 뜻을 썼는지는. 근데 그 밑에 2개의 판례를 보면 등기와 물권행위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어요. 더 후에 나온 판결들인데. 그 문장을 잘 보면 등기와 물권행위를 구별하고 있다고 분명히. 용어상으로도 그렇고 의미상으로도. 맨 위의 판례는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알겠습니까? 그렇게 단정할 만한 게 못 된다는 거야. 판례 하나 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 판례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물권행위를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선의 취득에서의 시간차를 설명하려고 하는 판례예요, 그 맨 위에 거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갑자기 물권행위가 대법원이 이제는 대법원도 나와 같은 뭐 동지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그 말 이상한 말이고. 아무리 다급해도 그렇지. 막 책에다가 띠를 두르고 막 문장을 그렇게 야리꾸리하게 써가지고 뭐 이게 무슨 백화점에서 무슨 세일하는 거 뭐예요 이게? 근데 문제점을 제시하시는 거는 상당히 훌륭한 분인데 그 처리가 이상하다는 말이 어째. 이제는 동지, 이제는 판례도 나와 같은. 여태까지는 전부 바보였다는 얘기. 뭐예요 이게? 딴 사람들이. 그런 말 뭐 하려고 쓰는지 몰라요. 그 베르너 플룸머 선생님의 책에도 그렇게 안 써있더만 뭐 어디서 그런 걸 이상하게 흉내내가지고. 하여튼 그 판례만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설사 그 판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 판례를 자꾸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은영 선생님은 고민하다가 무슨 학설을 주장하냐면 동산 변동에서는 그렇고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물권행위가. 그러니까 이 어떤 걸 처음에 잘못 주장하면 연달아 파생효과를 이렇게 딴 사람까지 구타를 내다고요. 딴 사람까지. 김영배 선생님 책도 그런 취지로 써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물권행위가 이렇게 합쳐야 되는 거 아닌가. 등기까지. 그런데 처분행위가 이행에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말에 이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원래 물권행위만으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데 법률에 의해서 또다시 어떤 등기라는 요건이 추가됐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기존의 언론 선생님들의 다수설처럼 이걸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도 안 생기고. 알겠습니까? 그런 거에 어떤 그 논의에 너무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쪽이 아니고 독자성하고 무인성입니다. 거꾸로. 독자성하고 무인성. 독자성, 무인성은 물권행위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앞에서도 봤지만 앞에서 독자성, 무인성이 문제됐던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참 위임과 수권행위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위임과 수권행위. 기초적 내부 관계하고 수권행위하고 무슨 관계 있냐. 그렇잖아요. 원인된 법률 관계하고 그러니까 위임이죠. 위임. 그러니까 위임을 바꿔서 읽으라고 했죠. 시험 볼 때는. 위임이 있고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수권이 주어지는 경우에 수권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게 잘못되면 이거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걸 유인성, 무인성이라고 그래요. 수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 여부. 정확하게. 근데 여기 두 번째로 나오는 겁니다. 채권행위가 있고 이에 기해서 이루어질 때 이 물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만약 앞에 게 실효되면 무효, 취소, 해제, 부존재, 불성립 등등으로 이게 효력이 없어지면 연달아 그거에 기초해서 원인 행위에 기초해서 이루어졌던 그 뒤의 행위는 효력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나와요, 뒤에. 이게 모든 출연행위 또는 처분행위에서 문제가 되니까 채권 양도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전부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 민법학 전편에 걸쳐서 독자성, 무인성이 네 군데서 문제가 되는데 기본 틀은 이겁니다. 학설이 이상한 게 뭐냐면 이 물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에서 주장했던 학설을 딴 데다가 다 그대로 밀어붙여요. 그냥 똑같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잘 알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한 3년 전인가 재작년인가 그 문제 나오기 전까지는 3년 전에 나왔던가 그 전까지는 뭐 독자성, 무인성 이런 걸 알 필요가 있나? 뭐 그런 게 중요한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특히 수험가에는 그게 뭐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나 이랬다고. 근데 그건 상황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내가 볼 때. 여러분이 이은영 선생의 그 이번 새로 나온 개정판 물권법의 서문을 한번 읽어봐요. 이은영 선생도 그렇게 써놨어, 거기다가. 나도 옛날에는 뭐, 물권행위 독자성, 무인성 이런 걸 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나?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근데 개정판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 그러나 이제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민법 전체가 독자성과 무인성에 관한 거라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또 하긴 이해가 갑니다. 이은영 선생님 같은 분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수험생이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또 더 웃기는 사건은 고상영 선생님이 옛날에는 또 딴 사람이 별 볼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해서 막 욕을 하시다가 이번 새로 쓴 물권법 책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또 거꾸로. 특이한 학설을 주장하시면서. 근데 이게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건 적어도 60% 이상의 민법학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나온 모든 교과서를 보면은 최근에 나온 것들도 오히려 더 강화됐어요. 설명이 굉장히 장황하다고.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는 걸 첫째 알고 두 번째는 광인 선생님의 견해처럼 하는 것이 강단에서는 다수설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첫째 독자성과 무인성을 부정합니다. 명시적으로. 판례의 태도에 근접하니까 이 책을 읽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그리고 사실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강의를 해야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현재도 끝없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물권행위 자체를 아예 부정해버리자, 이거. 우리 민법에서. 이런 학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잊어먹을 만하면 1년에 한두 편씩 논문이 나와요. 뭐라고 이런 이상한 개념을 인정하는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주류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물권행위 개념을 없애자. 그런데 이제 수업용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본 체계서들에서는 다 인정을 하니까 다수의 견해가 그렇게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해요. 교과서에도 38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학설을 보면 물권적 의사표시와 공시 방법을 합한 것이 물권행위라고 보는 견해 이렇게 돼 있죠. 현재 가장 선두주자는 현재로서는 말이에요. 원로들을 빼면 이영준 선생님이 그 깨알 것이 아니듯이 장경학 선생님도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설의 가장 장점은 뭐냐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물권행위가 처분행위라서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 이게 아주 합당합니다. 일단 그 논리적으로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물권적 의사 표시만이 물권행위를 이룬다는 견해가 황 선생님은 그 이상하게 그 말을 풀어 쓰시느라고 어금지금하여 맞서고 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복잡하게 말할 필요가 있나? 이 좋은 우리 말입니다. 어금지금. 어금지금이 뭐야?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제 나라 말도 모르니까. 백중세입니다. 이게. 근데 숫자로는 이 뒤쪽이 더 많아요. 물권적 의사표시만이 물권이다. 그러니까 이게 물권행위라는 말을 쓸 때 여러분이 저걸 먼저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안지를 쓰든 뭘 하든 저걸 문제를, 객관식 문제를 읽을 때도 이게 무슨 취지로 쓴 말인가, 물권행위란 말이. 그러니까 물권행위와, 어디서 또 이게 금방. 이 물권행위와 등기를 합친 게 물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당연히 뭐냐 하면 물권적 의사표시인데, 사법상의 물권행위 말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공시방법의 등기를 합치면 이게 물권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 물권행위가 동시에 들어가면 말이 헛갈리니까 이쪽을 의사표시라고 바꾼 겁니다. 근데 법률행위가 원래 이 행위가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별 구별이 안 되는데 여기서는 구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 헛갈리니까. 여기서는 물권적 의사표시 또는 물권적 합의가 주로 많으니까 또 이걸 합의라고도 써요. 근데 이렇게 하면 도로 물권행위하고 구별이 안 되긴 하는데 즐겨 이렇게 쓴다고. 물권적 합의에다가 등기를 합치면 이게 물권행위라고 본다. 그런데 통설은 물권적 의사표시만 물권행위고 이거는 뭐 다른 거라는 거예요. 등기는. 이거는 효력 발생 요건이든지 법률로 인정한 또 하나의 성립 요건이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권행위 개념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 이거예요. 싸우고 있다. 그래갖고 바로 2번을 보시면 뭐 그거를 어떻게 본다.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하고 바로 3번의 결론만 보시면 물권적 의사표시만이 물권행위를 이룬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일단 여기서는 통설에 따르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밑에 보면 말이에요. 첫째로에 보면은 물권적 의사표시만이 물권행위라고 하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으로 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논거가 뭐냐 하면 그 둘째로에 보듯이 186조 끝에 효력이 생긴다고 써있다 이거예요. 효력이 생긴다고 써있다. 이렇게 교과서만 읽으면 이게 타당한 것 같지만 186조를 여러분 잘 읽어보면 말이에요. 186조를 뭐라고 써있냐면 말이에요. 그 주어와 동사만 딱 뽑아내봐요. 물권행위가 효력 발생이 생긴다고 써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물권 변동이 효력이 생긴다고 써있다고 아무리 봐도. 그 문장을 잘 보면. 그죠? 186조의 문장에 물권 변동이 주어지, 법률행위가 효력이 생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못 찾습니까? 물권 변동이 효력이 생긴다는 말뜻이지 법률행위가 효력이 생긴다고 써있지 않다고 180조 아무리 봐도. 그래서 곽윤수 선생님이 이 학설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 논거가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러면 물권 변동이 효력이 생긴다는 말은 또 뭐냐 이거야. 효력이 생긴다는 말은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맞는데
맞는데 뭐가 효력이 생긴다 이게 뭐가? 곽인 선생님이 지적했듯이 186조에는 물권 변동이 물권 행위가 아니고 변동이 효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 변동이 효력이 생기면 득실 변경 말이에요. 변동이 효력이 생기면 그럼 이게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것이 또 물권 행위의 그러니까 법률 행위 말이에요.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말하고 이게 똑같은 말이냐? 이런 의문이 있어요 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왜냐하면 이 법률 행위 또는 물권 행위의 성립 요건, 효력 발생 요건하고 이게 똑같은 뜻으로 쓰인 거라면 물권 변동에 그럼 성립 요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효력 발생 요건만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뜻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떨리는 게 하나 있죠, 속으로. 저 선생님이 또 강의 잘하다 말고 또,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하고 효력 발생 요건을 외웠냐고 물어보면 또 짜증이 유발되냐, 지금 여러분은. 안 외워가지고. 답답하겠지, 서로. 모르잖아, 지금. 뭔지. 총칙에서 내가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하고 효력 발생 요건을 당일날 다 외우라고 그랬는데도 안 외우고 앉아있다가 말하면 짜증낸다, 이거 이상하게. 하지도 않고. 심보가 고약하다, 이거 아무리 봐도. 왜 안 외우는 거예요? 내가 그냥 총 시간에 뭐 하루에 아침에 30분씩 일어나서 뭐 50번씩 써보라 막 이렇게 말 안 쓰잖아, 지금. 쓰는 건 둘째 치고 30분 일찍 일어나지도 않잖아, 지금. 오히려 뭐 강의 듣네 해가지고 더 늦게 일어나죠, 또. 피곤함네, 이래가지고. 젊을 때 말이에요. 20대 젊은이가 만약에 잠을 4시간 이상 잔다면 우리 공동체에 별로 이렇게 쓸모있는 인간이 못 됩니다. 내가 볼 때. 도대체가 내가 알기로 최근에 어떤 거지 같은 글을 읽어봐도 이게 공동체에 뭔가 쓸모있는 인간이 되는 사람들은 20대 4시간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럴 거라면 뭐 하려고 20대라고 그래. 늙은이라고 그러지. 잠이나 퍼졌다 자고. 30대 돼가지고 또 5시간 이상 자는 놈들도 문제입니다, 이거. 잠만 퍼잖아, 잠만. 공동체에 쌀만 축내요, 내가 보니까. 할 것도 안 하고. 뭔 잠을 그렇게 자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잠자지 말고 그걸 좀 외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럼 이런 게 있냐는 거야, 이거. 물건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나 곽윤식 선생님처럼 말을 해버리면 그 성립 요건이 따로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뭐냐는 거야, 그럼 또 이건. 국정에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또 곽윤식 선생님이 고민할 거야. 이게 뭘까, 이게. 막상 이렇게 주장을 해놓고 보니까 이건 어디 갔냐고 자꾸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냐, 이건. 그래서 이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곽윤식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물권 변동은 말이에요. 요건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40페이지에 그 긴 첫째 문단의 끝부분에 한 대줄만 읽어봐요. 알아서 줄치고. 40페이지에 첫째 문단의 끝부분 한 대줄 읽어보면서 필요한 데만 딱 줄치라고. 곽 선생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게 물권 변동에서는 성립 요건하고 효력 발생 요건하고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야, 이거.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같은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같은 말이다. 좀 더 궁금한 사람 그 위에도 좀 읽어봐요. 물권 행위에서는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이 구별되지만 물권 변동은 이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갈라서. 알겠습니까? 참고 삼아 우리나라에서 주장하는 이 모든 학설들의 원형은 독일에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독창적으로 만들어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뭐 이영준 선생님의 누구 견해든 간에 곽윤식 선생님 거든 간에 독일에 다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 그냥 그대로 갖다 베낀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일단 이 교과서 읽어야 되니까 강단에서 이게 주적 견해입니다, 그러고. 그것도 뭐 이게 옳다기보다는 곽윤식 사단이 전국의 강단을 휘어잡고 있으니까 그냥 주적인 견해예요, 그냥.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똑같다, 이게 똑같다. 물권 변동은 이게 요건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게 똑같은 거다, 이게. 이 점 때문에 바로 우리 물권법의 물권 변동에 관한 태도를 성립 요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효력이 생긴다고 써 있는데 이게 성립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란 뜻이죠.
그래서 등기를 성립 요건으로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 말 자체를. 근데 곽윤수 선생님이 성립 요건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걸 유달리 강조하려니까 형식주의라는 말을 쓰지 말자 이래가지고 성립 요건주의가 타당하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학자들은 형식주의라고 해도 같은 말인데 그게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다른 학자들은 이제 민법학자들은 법학자들은 뭘 중요시하냐면 이 글씨의 그 사이즈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성립 요건주의, 형식주의 이게 아무리 두 자가 줄어드는데 같은 뜻이라면은 네 자를 쓰자 이거예요 그냥. 곽윤수 선생님 뭐 되게 비난을 하시는데 그게 차이 없죠. 형식주의라는 말은 여러분 39페이지 세 번째, 네 번째 쪽에서 나온 말이죠. 세 번째, 네 번째 쪽 위에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알겠어요? 같은 말이라고, 그냥. 그 뜻은,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분류식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또 하나의 성립 요건이라고 하나, 그걸 요식이라고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의미만 다를 뿐이지. 그 겉보기 그 서명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하여튼 등기가 또 하나의 요건이라는 겁니다. 원래 요식행위의 요식의 강요성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두자. 40페이지에서 봤듯이 같은 거다. 그래서 성립 요건주의라고 본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황희 선생님의 말씀이 일단 논리적으로는 타당한데 한 가지 난점은 뭐냐면 또 하나의 요건이라고 하게 되면 형식이나 요식이라고 하는 거를 말을 바꾼 거에 불구하고 예컨대 이영준 선생님처럼 의사표시와 등기를 갖춰서 이렇게 한다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별로 차이가 안 보인다 이거예요. 차이가 안 보여요. 단위를 앞에서 뺀 거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검토하는 그 시기를 당긴 거에 불과합니다. 여기서는 물권행위라는 말에 등기를 포함시켜버리고 미리. 황희 선생님의 학설이나 또 다른 원로 선생님의 주류적 학설은 일단 물권행위를 이것뿐이라고 해놓고 뒤에 이걸 결국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설에 따르더라도 등기를 꼭 필요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법률의 규정에 써 있으니까. 단지 이제 효력이 생긴다 뭐 이런 말이 이게 뭘까 이런 거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으니까 곽윤수 선생님 학설에 따라서 물권행위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통설이니까.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그거보다는 뒤에 거 있어요. 41페이지에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이 독자성이라는 말은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점차 검토 중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독자성이라는 말은 물권행위의 시기가 그러니까 물권행위가 행해진 시기가 언제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나 독일 민법학에서는 이건 그 뜻이 아니고 물권행위라는 독자적인 개념이 필요한가 이걸로 쓰여요. 독일에서는. 그러니까 채권행위 이외에 물권행위라는 개념이 별도로 필요하냐 이 뜻이라고 원래 독일에서는. 근데 이게 일본을 통해 오면서 이게 약간 뜻이 바뀌어가지고 현재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물권행위를 채권행위와 별도의 시기에 행해야 되느냐 이 뜻으로 쓰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몇째 줄이냐면 말이에요. 거기만 메모리펜을 치면 돼요. 그 괄호 1번에 9번째 줄 있죠. 그렇다면부터 문제이다까지 9번, 10번, 11번째 줄까지 그 이어진 문장을 메모리펜을 탁 칠해보라고. 눈에 확 띄는 걸로 그냥. 거기 뭐라고 써있죠? 그렇다면 언제나 좀 더 정확하게는 원칙적으로 현실적으로도 별개의 행위로서 행하여져야만 하는가? 이거를 독자성의 문제라고 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현실적으로 별개로 한다는 게 뭐냐 하면 별도의 시기에 행해져야 되느냐 이 문제라고요. 근데 이와 똑같은 말이 채권행위와 별도의 시기에 한다는 말은 별개의 행위로 한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시간적으로 일치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채권행위하고 함께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같이 동시에. 근데 여기서 이제 곽윤수 선생님은 용어를 시기를라는 말을 잘 안 쓰시고
같이 한다는 말도 뭐라고 하냐면, 그거 잘 보시는 말이에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합쳐서 하나의 행위로 할 수는 없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근데 이건 별개의 시기가 아니고 동시에 한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냥. 동시에 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부분을 잘 읽어보면 뭐 독자성을 부정하는 학설에서도 함께 하는 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독자성을 긍정하는 설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어느 쪽이 원칙이라고 할 거냐 이 싸움에 불과합니다. 거기 그 밑으로 잘 읽어보면 그러니까 보통 원칙적으로 어느 쪽이 원칙이냐 즉 원칙적으로 합쳐서 행해지는 건지 원칙적으로 분리돼서 행해지는 건지 그걸 말하는 거라고. 독자성 긍정 부정이. 왜냐하면 긍정한다고 상대방 견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한다고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이건 또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지금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초학자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채권행위인 매매 계약과 그에 따른 등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입니다. 아파트를 산다 이랬을 때 아파트를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이 먼저 있고 우리가 물권행위를 별도로 인정한다면 물권행위가 중간에 하나 있다고 치고 그다음에 등기가 이루어져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통상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근원적인 문제, 물권행위라는 것이 별도로 행해지는 게 원칙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통 집을 살 때 원칙적으로 부동산 물건이 변동할 때 이걸 사고 파는 매매 계약 맺은 다음에 그다음에 별도로 직접 물권 변경, 이 경우는 직접 소유권 이전이죠. 주체의 변경. 직접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 지금 물권행위를 또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과연 안 한다 이거예요. 아무리 봐도 안 해요. 누구 집 살 때 그런 여러분 집을 사보면 알아요. 뭐. 그런 말을 뭐 하려고 해요. 애초에 매매 계약하고 등기만 하지. 원래 고상영 선생님이 물권행위 개념이 상당히 개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도 바로 이게 보이질 않는 행위인데 이걸 언제 하냐 이거 도대체가. 안 보이는데 눈에. 그런데 이걸 있다고 인정했을 때 지금 이제 학설 다툼은 뭐냐 하면 이게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곽윤희 선생님은 보이지도 않는 것 갖다가 나중에 했다고 자꾸 주장하지 말고 여기에 그냥 이 채권행위인 매매 계약에 항상 포함돼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면 독자성을 긍정하는 서에서는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도의 시기에 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다른 쪽에서 반박을 하죠. 그 물권행위 언제 하냐 언제 구체적으로. 물권행위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서 궁색하게 뭐라고 하냐면 등기 서류를 교부하거나 할 때 이게 있었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행위가 있는 게 아니라 있었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냥. 이 문제는 왜 발생하냐 하면 현실의 거래행위에서 물권행위를 별도로 하지 않아요 아무도. 실제로는. 독일 민법학을 수입하면서 거기다 이 체계를 끼워 맞추려니까 물권행위가 일단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양쪽 다 학설이 다. 눈에 안 보이니까 고상영 선생님 같은 분 또는 이영섭 대법원장 하시던 분의 견해처럼 그건 없지. 그런 게 어딨냐 이거. 그런 게 없지. 물권행위 안 보이는데 아무 찾아봐도. 없다고 하시는 학설이 있고 체계상 있다고 해야 되겠는데 있다고 하려다 보니까 이제 말이 꼬이는 거예요. 곽윤 선생님은 고민하다가 그 있긴 있어야 되겠는데 물권행위라는 개념이 보이진 않고 어디다 있다고 할까?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채권행위 속에 항상 합쳐서 해줬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에 다수설은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꾸로 이 뒷부분에 있었다는 거예요. 뒷부분에 중도금 교부하고 등기 서류 완전히 교부할 무렵에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곽윤희 선생님도 채권행위 속에 합쳐져서 행해졌다고 본다는 거고 진짜로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두 학설이 주류적인 학설이 자꾸 본다 이러니까 일단의 학자들은 성질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설마 없는 거다 이건 분명히.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말하죠. 일상생활에서 저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막 뭐 사랑 이런 거 안 보이죠 눈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야.
그럼 나중에 깊이 생각하면 이게 의심이 가죠. 사랑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뭘까 이게? 어디 있을까 있으면? 또 언제 있었을까? 사랑한다고 말할 때 있었나? 뽀뽀할 때 있었나? 그때도 사진 찍을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죠. 사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질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따구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그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물고냉이가 우선 안 보여요, 눈에. 그러다 보니까 있다고 확인해야 되면은 저쪽에 있었냐, 이쪽에 있었냐는 얘기고. 성질 급한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어딨냐는 거예요, 그게. 아무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논하는 건 뭐냐면, 원칙적으로 이쪽에 포함돼서 행해지는 게, 매매계약과 동시에 행해지는 게 원칙이냐, 별도로 행해지는 게 원칙이냐, 채권계약과 별도로 하려니까 결국 여기 뒷부분에 가까운 데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합체돼서 행해지면 여기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기에. 채권행위 할 시기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41페이지 괄호 1번은 빠른 속도로 읽어봐요. 과연 그런 내용인가? 어쨌든 말의 내용은 이해가 됩니까? 아, 그런 거 싸우는 거구나, 이렇게.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건, 왜 원칙적으로라고 하냐 하면, 물권행위가 없지만, 저렇게 실제 현실 거래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는 유별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저걸 실제로 할 수도 있긴 있는 거죠, 사실은 또. 자, 이걸 사고 팔기로 합시다. 아파트 뭐 몇 동, 몇 호를 가격 얼마에 뭐 어떻게 이게 채권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유별나게 말이에요. 한 중도금 줄 때쯤이나 뭐 아무 때나 뭐 그 뒤에 아무 때나. 자, 우리가 우리 민법 규정에 맞게, 민법 이론에 맞게 확연하게 부동산 물권을 변동시키기 위해서 물권행위를 또 합시다. 이제 모여서 다시. 그럼 둘이 앉아가지고 저걸 할 수도 있죠. 나는 양도인 쪽에서 나는 내 아파트 몇 동 몇 호 몇 가격 얼마에 대금 얼마에 당신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지금 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상대방이 나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물권적 합의를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걸 아는 사람은, 물권행위가 뭔지 아는 사람은. 그리고 그 괄호 1번의 끝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이 학설이 정말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 특별한 말이 없을 때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죠. 특별히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그거야, 당연히. 그런데 물권행위를 나중에 별도로 한다는 말이 없을 때도 별도로 하는 거라고 할 거냐, 포함돼서 하는 거라고 할 거냐, 이 문제라고 지금. 그러니까 거기다가도 붉은색 메모리펜을 칠해요. 어떤 때만 문제가 된다고요? 이 괄호 1번의 끝부분에 나오죠. 거기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셋, 여섯, 8번째 줄이 있죠. 당사자가 붙어 그 밑에 떼이다까지 있죠. 그걸 녹색이나 뭐 주황색으로 칠하라고. 당사자가 붙어 떼이다까지 밑에서 8번째 줄부터. 그때만 학설 대립이 실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별도로 하기로 했다고 하면 105조에 의해서 당사자의 의사대로 돼버려요.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죠. 별도로 하기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합의했으면.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 학설이 갈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당사자가 하기로 했다는데 왜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그때 지금 줄친 때만 이 학설 대립이 실익이 있습니다. 아무 말이 없을 때. 아무 말이 없을 때 원래는 어떻게 돼 있죠? 원래는 어떻게 돼 있어요? 관습이 있는 걸 찾아봐야 되죠. 관습. 관습이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따라요. 당사자가 아무 말이 없으면 당사자가 관습에 안 따르기로 했거나 따르기로 했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 또 물권행위를 별도로 하기로 하면 이게 당선자 의사가 명확하면 거기 따를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저거에 대한 관습이 뭐냐가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저거에 대한 관습이 뭘까? 그래갖고 우리나라의 실제의 법의식이 뭐냐가 논란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사고 팔 때 원래 어떻게 하는 건가? 그 양쪽의 견해가 다릅니다. 양쪽에. 이게 독일이나 이 서구 같은 데서는 저런 문제 학설이 갈리면 그 논고 중에 뭐가 나오냐면 전문적인 그 조사단체에 의뢰해가지고 국민의 법의식을 조사해 봅니다. 아예. 설문지 나와가지고. 당신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땅이나 가옥을 사고 팔 때 물권행위를 별도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돼 있다고 원래. 아, 저 싸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원래. 그냥 조사해보면 알지 바로. 우리나라 법의식이 어떤가. 양쪽이 다 두려워합니다. 양쪽 학생이 다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딱 나오잖아요. 눈에 보이게. 그렇잖아요. 어느 한쪽은 그냥 피 보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 그렇다고 그러면 명확한 근거를 대놓고 봐라. 어디 누가 이걸 물권행위를 별도로 하냐든지 아니면 봐라. 별도로 하지 않냐 이거. 등기서류 교부할 때 그때서야 넘긴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냐 서로. 그건 뒤로 미루고 조사하면 되는데 안 해요 지금.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물론 우리나라 법학자가 여론조사 같은 거 해갖고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물러설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무기들이 있죠. 법적 이론은 규범적 측면에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실관계가 이 이론의 당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도. 어쨌건 여러분이 그 내용은 분명히 알겠죠. 그래갖고 그 뒤로는 이제 그거에 대한 막 곽익 선생님이 자기 주장에 이제 논거를 댈 거 아닙니까? 어떠냐? 그래가지고 42페이지의 맨 밑에를 보시면 학설의 검토. 우선 민법은 이에 대해서 규정하는 바가 없어요. 42페이지 맨 밑에 문단에 보듯이. 그 다음에 학설은 말에 대립하고 있는데 독자성을 긍정하는 게 다수설입니다. 현재도. 알겠습니까? 그런데 부정하는 게 박윤직 선생님 등등의 소설이고 그 대신 판례가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독자성과 무인성을 다 부정한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43페이지부터 이제 그 논거를 다시 한번 또 막 서로 간에 막 공격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논거는 여러분이 집에서 슬슬 이제 우선 기본 체계를 머릿속에 그린 다음에 재미삼아 읽어보면 되고 이 학설 대립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실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걸까? 구체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게 44페이지에 나옵니다. 양설의 차이. 여기는 중요합니다. 여기는 중요하다. 먼저 말이에요. 이 독자성을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따라서 186조의 법률행위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이것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이후에 이 물권법 교과서 끝에까지 전부 차이 납니다. 말할 때.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냐면 186조의 법률행위와 188조 1항의 양도를 갖다가 독자성을 인정하면 물권행위 그 자체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써있죠 거기. 그러나 만약에 독자성을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권행위를 내포하고 있는 또는 포함하고 있는 채권행위를 의미한다. 알겠습니까? 이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이 답안지 같은 거 혹시 쓰게 논문을 쓸 일이 있으면 독자성을 긍정한다고 해놓고 매매 계약의 기초에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렇게 말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독자성을 긍정하면 원인 행위인 매매 계약에 의해서 물권 행위가 있고 행해지고 그에 따라서 그거에 기초해서 물권이 변동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꼭. 무슨 말이냐면 통상 이 문제가 문제되는 건 채권행위가 앞에 있을 때만 문제가 되죠. 채권행위 없이 물권행위만 이루어질 때는 이게 전혀 문제 안 되잖아요. 뭐 둘 사이에 관계가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근데 통상 부동산 물권 변동은 시험에 나오는 케이스는 전부 이렇게 내요. 원래. 다 필요하게. 그 채권행위가 있고 물권행위가 있고 당연히 등기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학설차에서 무슨 말이냐면 곽윤직 선생님처럼 독자성을 부정하면 물권행위가 별도로 행해진다는 걸 부정하면 이게 항상 원칙적으로는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있다고 말하면 이건 그냥 다시 따라가는 거죠. 당연히.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항상. 원칙적으로지만 물론. 채권행위를 한다 이러면 곽윤직 선생님의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물권행위 포함되어 있다니까 당초. 그러니까 채권행위 있다는 말만 해도 되는 거예요. 물권행위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학설에서는 채권행위에 의해서 뭐가 이런 말을 절대 할 수가 없다고. 이거 말고 별도로 행해지는 물권적 합의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라는 거예요. 물권 변동은 원래 물권적 합의, 물권행위에 의해서만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걸 별도로 말을 해야 돼요, 항상. 표현할 때. 예를 들어서 질권 설정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걸 곽윤직 선생님은 그냥 채권적 계약에 의해서 했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거기 물권적 합의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데 독자성 긍정서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거기선 포함 안 돼 있으니까 원래. 이게 물권행위가 여기 포함 안 돼 있는데 물권 변동은 물권행위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물권행위라고 말을 해야 돼. 무슨 어쨌든 간에 물권행위에서 일어난다고. 이 말이 어렵습니까? 채권행위가 있으면 언제나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물권행위가. 그렇지 않고 언제나 이것은 별도로 행해진다는 거예요. 두 학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둘 중에 어떤 게 있다고 해도 물권행위 항상 포함되게 되어 있죠. 채권행위가 있다고 해도 이 속에 물권행위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물권행위 있는 거고 물권행위라고 말해도 물권행위 당연히 있는 거고 여기서는 안 그래요. 이게 별도로 행해지면 채권행위가 있다는 말에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별도로 있으니까. 여기서는 항상 물권행위 있다고만 말해야 됩니다. 물권 변동에 필요한 행위가 물권행위뿐이라고 말해야 돼요. 여기서 항상 일부러.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행해지니까 항상. 근데 여기서는 곽윤직 선생님처럼 독자성을 부정하면 독자적인 시기에 행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채권행위가 있다는 말 속에 물권행위가 포함됐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당초. 그냥 아무렇게나 말도 상관없어요. 그건 이해가 되죠?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표현이 안 돼. 표현하는 거니까. 답답하겠지. 지금 꼭 필요한 거는 물권행위입니다. 물권 변동에 꼭 필요한 건 물권 변동이라고. 그런데 이 물권행위가 꼭 필요하니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물권행위가 있다는 표현을 갖다가 채권행위가 있다. 이렇게만 말해도 물권행위가 당연히 따라 있는 걸로 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별도로 행해져야 된다면 채권행위가 있다. 물권행위가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거. 없는 거죠, 그리고 원래. 그냥 별도로 행해지는 거니까, 이거는. 거기서는 반드시 물권행위가 있다고 말을 해야 돼요. 바로 1번이 그 말이야, 지금. 바로 1번이. 원래 이 모든 싸움이 어디서 난 거냐면, 실제로 우리나라에 물권행위가 없어요. 한 사람이 없다고 별로. 5천 년 동안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게에서 물건 살 때도 아줌마 우유 500원짜리 하나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아줌마 이거 채권 계약을 맺읍시다. 조금 있다가 이 우유의 소유권을 나에게 넘기겠나요? 그래서 아줌마가 그렇게 함세 이래가지고 하고 물권행위 다시. 또 공시방법으로 인도 택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 한 번에 그냥 샀다 그러지 무슨 복잡하게 뭘 산 걸 갖다가 뭐 채권행위 물권행위 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한 번만 하지 다 그냥 다 포함해서 해요. 다 포함해서 그냥. 아줌마 하나 주세요.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지. 이걸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겠습니까? 약속하마. 그러다가 고객이 돌아서다 말고 갑자기 깜짝 돌아서가지고 아참 물권행위 또 해야지 우리가. 이 소유권 이전을 직접 목적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놈 내가 못 봤으니까지. 여러분이 물건 살 때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약속 행위로서의 채권 매매 계약을 맺고 조금 있다가 물권 변동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언제 했냐고. 무슨 행위를 두 번씩 해. 한 번 안 하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 이런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다수설의 난점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다수설에서는 그 물권행위가 언제 있다고 한다고 써 있습니까? 그 괄호 2번을 봐봐요. 괄호 2번. 그 밑에 괄호 2번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이 있죠. 거기를 주황색으로 메모리펜을 쳐놔봐. 거기를. 그 밑에 괄호 2번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 독자성 긍정서에서는 언제 물권행위가 있다고 합니까? 물권행위 자체가 있다고 안 그러고,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줄 때, 인도를 할 때, 묵시적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묵시적으로.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근데 그 밑으로 읽어봐요. 독자성 부정서에서는 그러면 물권행위가 언제 있었다는 거예요? 합체대상이다, 합체돼서. 그 바로 밑에 연이어서 나오죠. 조금 전에 내가 줄치라고 한 건 독자성 긍정서에서, 우리나라 다수설에서 하는 건데, 뭐 등기 서류를 넘겨줄 때 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곽일 선생님의 그 독자성 부정서에 의하면 채권행위 할 때 포함되어 있다니까, 당초. 그러면 이 양설의 차이를 여러분이 금방 눈여겨서 느끼는 게 하나 있죠. 이 학설들의 차이는 사실 어떤 이론적인 게 아니라 물권행위가 행해진 시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곽윤식 선생님의 물권행위가 행해진 시기가 당겨지죠. 채권행위 했을 때로. 그렇잖아요. 그때 행위였다고 보니까. 채권행위하고 한참 있다가 등기 신청에 필요한 그 등기 서류라고 합니다. 그걸. 등기 서류를 넘겨줄 때 있다고 그러면 뒤로 미뤄지죠. 이게 물권행위가. 그렇잖아요. 그 차이예요, 우리가 지금. 시작할 때 있었다고 볼 거냐, 끝날 무렵에 있다고 볼 것이냐, 그 차이라고. 알겠습니까? 이건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실제 속셈은 뭐가 있냐면 저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만, 채권행위 시부터 등기신청서를 넘겨줄 때까지 채권행위에 어떤 그 문제가 생기면 채권행위 시에 물권행위도 합쳐서 행했다고 해버리면 당연히 물권행위에 영향을 줍니다. 그걸 피하려고 다소리 뒤로 당기는 거예요. 뒤로 밀어놓는 거예요. 물권행위 시기를. 물권행위는 한참 이상 있는데 그 전에 일어난 일은 상관없다 이런 말 하려고.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독자성을 공부하는데 독자성의 내용을 알겠죠. 뭐 싸우고 있는지. 이게 합쳐서 행해지냐 따로 행해지냐라서 이 실천적 실익은 뭐예요? 186조의 법률행위를 채권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하면 왜 되는 거죠? 곽윤직 선생님의 학설에서는 채권행위 있다고 하면 통상 물권행위가 붙어 다니니까. 그러니까 물권행위가 꼭 필요하다는 논리에 어긋나지 않게 돼요. 그러나 이걸 따로 행해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186조의 법률행위는 무조건 물권행위라고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반드시 물권행위가 있어야 된다면. 그 차이인데 또 하나 조심할 게 거기까지 이해했습니까? 하여튼? 응? 이해했냐고. 맨 밑에 문단을 빨리 속도 읽어봐요. 필요한 데 줄쳐봐. 시기 차이밖에 없다니까. 이론상. 그렇지만 말이에요. 등기를 꼭 해야 되니까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차이가 없어요. 물권행위가 행해진 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물권 변동의 시기는 어차피 등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든 말든 간에. 그 말이고 뭐 3, 4번에 또 차이가 있죠. 거기 별표 체크만 해놓고 별거 아닌데 이 4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유인성, 무인성은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 어떤 물건이 말이에요. 아주 핵심적인 두 개의 부품을 필요로 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뭐 전선줄, 저항, 콘덴서, 뭐 CPU 이런 게 뭉태기가 있고 잡다한구리한 게. 또 하나는 뭐 다른 어떤 부속품이 또 많아요. 여러 가지 칩들 뭐 이거 다 있다고. 선 뭐 이런 게 복잡하게 연결돼 갖고.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이 두 개의 중요한 그 물건인데 이 구성 부분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게 따로따로 전원을 공급받으면서 따로따로 움직이게 되면 이쪽에 펑 망가져도
누가 도끼를 이걸 때려 부셔도 이것만 망가지고 이건 망가지지 않잖아. 이건 따로 전원 공급 받아 따로 움직이나 지멋대로. 그 망가지면 이거 때려 부시면 이것만 망가져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게 두 개로 나눠서 갖고 다니는 게 싫어가지고 이걸 하나의 기계에다 이걸 합쳐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컴퓨터 잘합니까? 그 대표적인 얘기가 하나 있는데 보통 메인보드하고 비디오 카드나 사운드 카드를 따로 하죠. 비디오 카드하고 사운드 카드를 따로 사서 꽂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모릅니까? 이 남의 생명과 신체를 구하겠다는 사람이 컴퓨터도 만들지 몰라요? 나이가 몇 살인데. 국민학생들도 만드냐 컴퓨터 조립을 지가 쓰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메인보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슬롯이 있죠. 그럼 여기다 이게 비디오 카드, 사운드 카드를 사가지고 꽂는다고 이렇게 따로.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따로 했을 때 이걸 도끼로 박살을 내도 이건 안 망가져요. 그죠? 이게 망가질 리가 없다고 이거 때려부시지 않냐는. 그런데 요즘 거지 같은 회사에서는 이 사운드 카드, 비디오 카드를 이 메인보드에 내장시키는 보드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여기 있는 부품들을 여기다가 아예 설치를 해갖고 이 뒤에 그 연결선까지 납땜으로 해갖고 다 연결이 돼 있으면 내장돼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돼 있는 메인보드를 도끼로 내려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까지 다 망가져버려요. 같이 내장돼 있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답답하다. 설명하면서 답답하네. 또 이런 거, 그러면 또 저거보다 좀 쉬운 거 생각해 봅시다. 요즘 여러분 그 MP3 뭐 플레이어인가 있죠? 그 CD 플레이어인가 그거. 원래 MP3 플레이어하고 CD 플레이어하고는 다른 기계죠, 원래. 별개로 나와 있지 않지, 원래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모두 이렇게 합치는 경향이 있죠. 그럼 이게 겸용으로 드는 게 많다고 요새는 이상하게. 그런 것도 안 사면 모르지. 핸드폰으로 핸드폰. 원래 핸드폰하고 카메라하고는 다른 거죠, 이게. 핸드폰하고 카메라 다른 거 아니야, 이게 원래. 핸드폰과 카메라가 옛날에는 이게 붙어 있지 않았었어요. 핸드폰은 핸드폰대로 사고, 카메라는 카메라대로 사가지고 찍고 다녔다고. 근데 요즘 뭐 이렇게 합치는 걸 좋아하니까, 핸드폰에다가 카메라를 붙여버려서 그냥. 옛날에 이게 따로 들고 다닐 때, 이쪽 주머니에 핸드폰, 이쪽 주머니에 카메라 들고 다닐 때는 어떤 놈이 옆구리 때려가지고 핸드폰이 부서지면 이쪽 카메라는 멀쩡해요. 그죠? 아무리 봐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하고. 그런데 이걸 합쳐놨는데 여러분 지금 핸드폰에 거의 다 카메라가 들어있죠? 만약에 핸드폰을 도끼로 부시겠다면 어떻게 됩니까? 카메라는 당연히 망가지는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카메라 붙어 있는 핸드폰이 있는데 발로 짓밟았어요. 그런데 그걸 딱 들고서는 카메라는 작동하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선들이 복잡하게 같이 엉켜 있어가지고 하나 망가지면 작동 안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내가. 이게 합체되어 있다는 말이 있죠. 합체되어. 곽윤 선생님 잘 쓰는 말이 그거 아니야. 합체되어 있다. 이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붙어버렸다, 이게 두 개가. 한 몸뚱어리가 됐잖아, 이게 핸드폰하고 카메라하고. 합체되면 말이에요.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 이거는 유인성, 무인성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핸드폰이 망가졌기 때문에 카메라가 망가진 게 아니라 이게 한 몸뚱이라 당연히 같이 망가지는 거죠, 그냥. 원래. 곽윤지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합체됐다는 거에서는 유인성, 무인성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이 말은. 왜냐하면 이렇게 합쳐놔버리면 어느 한쪽인가를 때려부셔버리면 다른 쪽은 당연히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그건 유인하고 뭐 관계 없어요, 그거하고는. 그걸 먼저 배워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할까봐. 그게 어디 나오냔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어, 이거. 아무거나 퍽퍽 줄여놔가지고 말이야, 성질 아저씨. 지금 저 설명한 거를 이게 감각적으로는 이해합니까? 그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있을 건데.
아, 53페이지 괄호 1번 있죠? 교과서 53페이지 괄호 1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까지 때문이다까지 있죠. 괄호 1번에 때문이다까지를 풀고 굵은 펜으로 박스를 쳐요, 그냥 아예. 괄호 1번에 53페이지 때문이다까지를 풀고 무지 굵은 펜으로 박스를 치라고. 그래놓고 지금 그걸 잘 읽어봐요.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이 맞는가? 핸드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해를 잘하겠네. 핸드폰과 카메라가 붙어 있으면 핸드폰을 때려보셨을 때 핸드폰이 망가졌기 때문에 카메라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망가지는 거죠. 같이 그냥 붙어 있으니까. 그 얘기라고 거기 박스 친 데가. 때문이다까지가. 지금 잘 읽어보면 뭐가 뭐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한꺼번에 동시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 점은 일단 구별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지금 박스 친 사례에서는 유인성, 무인성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같이 망가지는 거니까 그냥. 그건 뭐 유인성을 긍정하든 말든 상관없다고 그거하고는. 그러니까 저거 빼고 어디서만 문제가 되냐면 별도로 행해진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논의를 정확하게 정돈합시다. 이게 처음에만 좀 정신이 없죠. 들어보면 어때요? 별로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다고 이거. 그러니까 이걸 피해갈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시험에 나오든지 말든지 간에. 이게 그럼 시험에 안 나오는 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민법 전체를 하나도 이해 못한다고. 이거 돌아가는 판사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나 기초가 되는 거라. 지금 우선 논의를 정리해 봅시다. 맨 처음에 핵심적인 논의는 뭐냐면 물권행위라는 게 필요하냐 이거예요. 물권행위라는 개념이 과연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가? 압도적인 다수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필요하다 이거예요. 소수는 물권행위 필요 없다. 첫 번째 문제가 이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두 번째 문제는 물권행위가 필요하면 이 물권행위가 채권행위하고 별도로 행해지냐 또는 다른 시기에 행해지냐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운 걸 대입시키면 어떻게 하냐면 이 물권행위가 행해지는 시기가 채권행위시냐 등기서류 교부할 때냐 이 말이죠.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그죠? 이걸 독자성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예요? 같이 행해지니까 독자적인 시기를 부정한다. 독자성 부정서예요. 이건 긍정서이다. 독자성을 긍정한다. 원칙적으로 따로 행해진다 이거예요. 다만 이 싸움은 아까도 봤지만 여러분이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게 이게 원칙에 대한 싸움이라고 이것은. 원칙에 대한 이 또 빨간 백물이 어디 갔어 또. 그렇게 흔해 빠지더니. 필요할 때는 없고 필요 없을 때는 많어? 어디 갔어? 원칙이라고 이게 원칙. 원칙이니까 예외는 뭐냐 하면 여기서도 말해요. 따로 하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따로 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도. 따로 할 때 있다고. 여기서도 함께 할 때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예외인 함께 할 때와 함께라는 게 합체 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 경우에는 유인성, 무인성 논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게. 알겠습니까? 이게 무인성에서 배제되는 사례들입니다. 무인성 인정할 건가 말 거에 대해서는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핸드폰 때려보시면 카메라 저절로 부서지는 거지 무슨 유인성이 있기 때문에 부서지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요 경우라고 따로 할 때 이 경우에는 세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 이게 유인적이냐 무인적이냐. 이걸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를 따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 게 잘못되면 이쪽 거 덩달아 잘못되냐 안 되냐 이게 무인성을 긍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저기서부터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때려붙이지 말고. 알겠어요? 먼저 물권행위가 필요하냐? 필요하다는 거야. 물건이 어떻게 생겼냐? 아무도 몰라요. 있다는 거야. 어디선가. 어딨냐, 근데. 채권행위성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따로 한다, 따로. 그게 상대방이 막 질문할 거예요. 따로 언제, 어딨냐, 그게. 등기서류 교부할 때 있다니까. 안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쪽에서 반문을 합니다. 채권행위에서 포함된 건 보이냐, 그럼? 그 문제는 서로 안 싸워요. 입장이 고라니까 서로. 그 시기만 다툽니다. 그런데 함께 할 때는 말이에요. 이게 유인이냐 무인이냐가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그냥 카메라 부시면은 핸드폰 부서지는 거고 핸드폰 부시면 카메라 부서지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따로 있을 때 핸드폰하고 카메라하고 양쪽 주머니에 있는데 이쪽을 때려 부시니까 이쪽이 작동이 안 되니까 그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요 따로 할 때는 무인성을 긍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채권행위 망가져도 물권행위 안 망가진다는 거야, 이거. 근데 유인성은, 야, 물권행위가 채권행위 이행하려고 한 건데, 이게 잘못됐는데 이건 한다는 게 말이 이상하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건 무인성을 부정합니다. 무인성을 부정하는 걸 유인성설이라고 그래요. 집을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걸 이행하려고 물권적 합의를 한 건데, 있다고 보여지는 건데, 애초에 집 팔기로 한 약속한 게 무효가 됐는데 그걸 이행하는 거는 해야 된다는 게 말이 이상하다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박윤 선생님 머릿속에서는 원인 행위가 사라져버렸는데 그러니까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했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죽었는데 이거 상관없이 이건 계속 해야 된다는 게 말이 이상하지 않냐 이거예요. 박윤 선생님 말은. 그래서 무인성을 부정한다 이거예요. 무인성 긍정성은 뭐냐 하면 그거는 그렇다 이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법의 세계에는 집 판 사람하고 집 산 사람 두 사람밖에 없냐 이거예요. 딴 사람이 있다는 거야. 딴 사람. 그래가지고 갑하고 을 사이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등기해가지고 옮겼는데 이게 잘못되면 여기서만 놓고 보면 이게 원인이 잘못되면 이거 결과는 잘못해야 되죠. 그건 당연해요. 근데 다수설에서는 이 둘밖에 안 사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취소되기 전에 해제되기 전에 또는 무효인 줄 모르고 병한테 또 팔았으면 물론 이때도 세 개 다 필요합니다. 또 팔면. 근데 이쪽은 다 유효하다고 했을 때 요것만 잘못됐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이게 덩달아 잘못된다 그러면 186조의 요건을 못 갖춰서 이게 갑에서 을로 넘어간 게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을은 소유권자도 아닌 사람이 병한테 팔아먹었다는 얘기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는 당연하지만 이 사람까지 고려하면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집 뺏긴다 이거예요. 무고리자한테 상대돼가지고. 이게 다 유효한데도. 그러니까 이 제3자 있죠. 이쪽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당사자가 이 두 사람이고 이 사람 제3자죠. 이 제3자 보호를 고려할 때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다수는 그 얘기예요, 지금. 곽윤희 선생님은 제3자 보호보다는 이 진정한 당사자들의 관계를 중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분명히 그렇죠. 원래 어떤 원인이 있었고 그걸 이행하려고 약속행위인 채권행위를 이행하려고 물권행위를 했는데 이게 원인이 잘못됐는데 뒤에 건 유효하다는 말이 이상한 말 아니야 이거. 뭐 때문에 하는데 그거 그러면.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는 이게 소멸하는 게 당연합니다. 실효하는 게. 박유선이 여기까지 다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다수에서 볼 때는 아니 둘 사이를 처리할 때는 그게 맞는데 말이 둘 사이는 이 사람은 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 보호에 치우치면은 무인성을 긍정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곽윤 선생님이 이제 그게 약점이죠. 제3자 보호를 못하네 이거. 그러니까 곽윤 선생님은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죠 또. 이것도 타당하지만 제3자 보호하는데도 나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뭐 제3자 전혀 보호 못하는 거 아니다. 그 상대방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보호하는데? 이 무효가 되는데. 그랬더니 막 궁상맞게 무슨 107조 이하의 제3자 보호,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고 뭐 등등등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말을 하다 보니까 선의자가 붙었잖아요 앞에. 107조부터 110조를 보면 여러분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것도 그렇게 외우라고 했건만 말할 때마다 낯설죠 그게 이상하게. 왜 그런 거예요? 복습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복습을. 도대체가 여러분이 호프집하고 비디오방 갈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갈 사람은 말이에요. 4시간을 기준으로 잤을 때 그 시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죠. 나머지 전체를 공부하려면. 잠을 2시간 자는 수밖에 없어요. 비디오 한 프로 보고 오려면. 그러지 않고 잠자는 건 다 확보하고 8시간씩 때려 자고 비디오 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나니까 남는 시간이 없잖아 거의. 매일 낯선 거야 그러니까. 민법책이 이상하게. 처음 보는 것 같고 그냥 항상. 2달 지나가면 다 까먹어버려 그냥. 백칠조는 선의의 제3자. 그러니까 곽윤 선생님은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나는 말이야 제3자를 보호하는데 아주 합리적으로 보호한다는 거예요. 뭐야? 선의의 제3자만 보호한다는 거예요. 선의의 제3자만. 너희들처럼 무인성을 긍정해서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악의의 제3자도 보호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들을 때는 그렇답니다. 그러나 좀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민법학에서 선의, 악의는 착하다, 밉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 모르고 뿐이죠. 알고 모르고. 그래서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게 왜 타당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하게 타당한지. 아니 제3자가 뭐 알든 모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원래. 그렇잖아. 이거 뭐, 그 선의 악의가 뭐 착한 사람이 뜻이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뭐 선의의 제3자만 보호하는 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고. 그건 딴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만약에 지금 이런 모든 복잡한 문제는 왜 생겼냐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하는데 만약 공신력을 인정했다 한들 선의의 제3자밖에 보호가 안 돼요. 공신력을 인정해도. 왜냐하면 그걸 믿은 사람만을 보호해야 되니까. 등기부가 옳다고 믿은 사람만 보호하는 게 공신의 원칙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신의 이 마지노선이 어디냐 하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런 싸움이 일어났으니까 여기서 논의되는 결론이 공신력을 인정해도 인정되는 효과를 넘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 학교를 못 다녀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돈 문제를 해결하는데 돈이 있더라도 학교를 다니는 것 뿐이잖아요. 거기서 문제되는 건. 그러니까 돈 문제로 이걸 해결하는데 학교를 다니게 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위해서 돈을 벌게 하는 건 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고 지금 그렇다면. 딴 문제 해결이지 이게. 어떤 문제가 여기 이런 학설 대립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왜 발생했냐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발생했어요. 그럼 이 문제 해결의 마지노선이 어디냐면 한계선상이 공신력을 인정했을 때도 가능한 범위 내에 국한된다 이거 이 문제 해결은. 안 그러면 이게 문제가 어디까지 해결이 되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공신력을 인정해도 원래 선의밖에 인정이 안 돼요. 선의 또는 무과실. 여러분이 공신력 인정하면 왜 선의 무과실까지밖에 안 되는지는 249조에 동산 점유의 공신력을 인정한 경우를 살펴보면 금방 알죠. 거기서도 악의 과실 있는 사람 보호 안 하잖아.
곽윤 선생님이 그래서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건 그걸 기초로 한 거예요. 공신력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공신력 인정한다 하더라도 선의 무과실만 보호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무인성 긍정설처럼 악의의 제3자도 보호하면 안 되지 않냐 이 문제라고 이거는. 그러면서 자기 학설이 엄청나게 좋다는 거야. 하여튼 선의의 선의의 제3자만 보호하니까. 그러면 이 무인성에 관해서 그런 말은 또 어디 나오냐는 거야 이거. 그게 어디 나오냐면 51페이지. 51페이지. 51페이지 5, 6, 7, 8번째 줄이 있죠. 5번째 줄부터 8째 줄까지 거기를 또 붉고 굵은 펜으로 박스를 쳐요. 결론이 그거니까 51페이지 위에서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줄까지 이어진 문장을 붉고 굵은 펜으로 박스를 치라고 아예 그건 거기만 알면 되니까 정확하게. 거기 보면 곽윤 선생님이 강조하고 계시죠. 무인성을 부정한다고 그래서 거래 안전을 하나도 보호 못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바로 이 예외적인 경우에 관하여부터 보호된다까지 말해요. 그 다음에 또 어디다 주시냐면 51페이지 정중앙 부분이 있죠. 정중앙 부분에 그 걸린 문장이 시작이 오히려부터 시작하죠.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부터 밑으로 세 번 쭉쭉 내려가서 깨알 글씨까지. 깨알 글씨까지를 또 붉은 걸로 박스 치라고. 오히려부터 깨알 글씨까지. 오히려의 깨알 글씨가 첫 번째 깨알 글씨 말이에요. 거기 박스를 쳐요. 그 위아래 박스를 종합하면 어떻게 돼요? 곽윤 선생님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오히려 선의의 제3자까지 보호해서 타당하다 이거예요. 위에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는 그럼 하나도 못한다고 보는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보호받는다 이거야. 오히려 보호하면 선의까지만 보호해서 타당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곽윤 선생님 학설은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게 107조부터 110조까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지만 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죠. 아예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아예. 답답한 사건이야 이거. 그때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해제의 경우는 선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 답답한 사건이야, 또. 곽윤 선생님이 좀 과장된 말입니다. 과장된 말이에요. 그냥 107조부터 110조까지는 선의의 제3자를 규정하니까 저게 맞는 말이지만, 그럼 다른 때는 어떠냐, 다른 때는. 양 학설이 전부 완전치 못합니다. 결국은, 알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는 왜 생겼어요? 원래는 이게 여러분이 어딜 또 줄치냐면, 이런 문제를 52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메모리펜 들고, 거래의 보호를 위하여서는 이른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 있다. 거기를 메모리 치라고. 원래 그게 정도예요. 정도. 지금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등기만 동산 점유는 돼 있는데. 그래서 이 학설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거래 안전 보호를 위해서. 알겠습니까? 지금 이런 그 박스 친 데거나 줄 친 데가 핵심입니다. 군데 요점이라고.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박스 친 데 이외의 글들을 잔뜩 읽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곽윤 선생님. 근데 설명을 다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 세 가지입니다. 물권행위가 필요하냐? 필요하다는 거야. 필요하다. 저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논거를 대고 있지만 다 거짓말이고
괜히 우리 민법 이론을 독일 민법 이론하고 맞추려니까 되게 필요하다는 거야, 지금. 맞추려니까. 말이 안 되니까 잘. 근데 거기 놔두고, 여기서 중요한 게 독자성, 무인성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가장 혼란이 많이 있는 게 뭐냐면, 원칙이든 예외든 합체되는 경우에는 유인성을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까먹거나 그거 생각하라고. 카메라 붙은 핸드폰 말이에요. 때려 부셔버리면 카메라도 같이 망가져, 당연히. 그게 어떻게 따로 망가지겠어, 그게. 카메라하고 핸드폰하고 붙어 있으면 말이에요. 핸드폰 망가지면 카메라 망가지냐? 이런 걸 말할 필요가 없다고. 이미 망가졌는데 뭘 다 같이 한꺼번에. 그게 따로 있을 때만 핸드폰 때려 부셔버리면 카메라 때려 부셔지냐? 그걸 논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 얘기라고, 지금 이게. 그래서 여기서 학설이 갈리는데, 여기 무인성에서는, 저게 지금 양쪽의 학설을 지금 설명했잖아요. 양쪽의 학설을. 그래서 양설이 차이가 많은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이거, 애당초 이 문제는 왜 생겼어요? 공신력 때문에 생겼어요, 공신력. 공신력 인정 안 해가지고. 공신력은 인정 안 했는데, 거래 안전은 보호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난번에 냈던 퀴즈를 풀 시간이 왔어. 곽윤식 선생님이 말이에요. 일일이 내가 다 찾아주진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서 복습을 하면 알 수 있는데, 등기는 아주 완전하고 좋은 제도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합니다. 곽윤식 선생님. 등기는 훌륭한 공시방법이다. 이거예요. 근데 인도는 되게 무섭게 본다고 그러죠. 인도는 불안정하다. 인도는 이게 몹쓸 제도다. 이거예요. 아주 대먹지 못하는 거다. 이 말을 왜 하냐면, 지난번에 잠깐 봤지만 이 밑에 거, 인도가 몹쓸 제도이라고 말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몹쓸 거기 때문에 거래 안전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공신의 원칙 249조 이하에 처리한다. 그죠? 공신의 원칙에 맞겠다.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어디? 지난번에 줄쳤지 또. 어디 그런 말이 나오죠? 또 홀라당입니까? 끝없이 모든 것을 하여튼 쉬지 않고 까먹어버립니다. 29페이지 괄호 3번에 있잖아. 29페이지 밑에 괄호 3번에. 동산 말이에요. 인도는 이게 불안전하기 때문에 거래 안전 보호하려면 어떻게 돼요? 공신의 원칙에 의한 수밖에 없어. 29페이지 밑에 괄호 3번에 써있잖아. 그거 지난번에 주쳤잖아. 지겹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알겠죠? 이거 왜 등기는 훌륭하다고 계속했는지. 등기가 훌륭하니까 이것처럼 공신의 원칙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정도까지 필요가 없다는 게 훌륭한 제도이기 때문에,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3자 보호하는데 이렇게 목숨 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인성을 부정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인성을 부정해도 별 문제가 안 생긴다. 그걸 말하려고 앞에서 자락을 깐 거예요, 미리. 등기는 훌륭한 제도다, 이거. 그게 어디부터 나옵니까? 그게 앞에서부터 나와, 앞에서부터. 여러분이 그거를 잘 알아야 된다고. 곽윤식 선생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등기를 칭찬을 해댔냐 하면 그게 아니라, 뭔가 암암리에 여러분이 그 29페이지 괄호 3번에 그냥 있구만, 거기도. 등기는 완전하다. 거기도 있네, 거기도. 이제 보니까. 등기는 완전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28페이지 로마자 2번에서 등기는 무지하게 좋다. 이런 걸 찾아봐요. 등기는 뭐가 잘 돼 있다는 거야, 하여튼. 인도는 걸레 같은데. 그런 말들을 앞에서 계속 왜 하냐 하면, 나중에 무인성 부정해버리려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안 해도 거래 안전 보호하는데 지장 없다는 거지, 이거. 왜 이 말을 알려주냐 하면, 등기와 인도에 대해서는 쓸데없이 답안지에다 아무렇게나 짬뽕해서 막 써놓고는 갑자기 뒤에서 학설 이상한 거 있어, 없이. 등기가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써놓고는, 예를 들어서 무인성을 부정한다든지, 등기는 훌륭하다 이렇게 써놓고는 갑자기 무인성을 긍정한다든지 하면 이게 말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그냥 아무 책이나 갖다 단권을 하니까 그거 잘 모를지 모르지만, 채점하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이거.
이것도 아무 책이나 다 알지도 못하면서 짬뽕 해놨고 막 이거.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북북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논리 구조를 알려준 거예요. 논리 구조를. 여러분 그 수상하지 않습니까? 왜 광선생이 인도를 이렇게 못 살게 그런지. 등기를 이렇게 칭찬을 해대면서 똑같은 공시 방법인데 이 학설상의 논리 구조.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다른 분들의 교과서를 보면 무인성 긍정하는 설 교과서들을 보면 등기가 완전하단 말을 안 해줄 때 우리 등기 제도는 문제점이 많다는 거예요. 뭔가 그래야 저게 말이 되니까 등기가 완전하면 뭐 때문에 거래 안전을 공신의 원칙으로 지켜요. 무인성 긍정이나 이런 걸로. 알겠습니까? 거기까지 이해하면 53페이지까지 완전히 이해한 거예요. 뭐 핵심적인 거 다. 박스치고 줄친데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야. 읽어보면. 기본 체계가 딱 잡혀 있으면 나머지 그 떨거지들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힘이 안 들어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